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장회사 주요 주주들이 금융기관과 자주 체결하는 TRS 계약, 즉 토탈 리턴 스왑 계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G증권 CFD 사태, SM엔터테인먼트 적대적 인수합병, 그리고 영품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이 TRS 계약이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TRS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거래되는지, 당사자들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담보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현행 법규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RS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RS는 토탈 리턴 스왑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총수익 스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초자산, 보통은 주식이죠. 그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익을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파생 금융계약입니다. 상장사 주요 주주가 활용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토탈 리턴 페이어, 즉 수익 지급자가 되어서 대상 주식을 직접 매입하고 보유합니다. 주요 주주는 토탈 리턴 리시버, 즉 수익 수령자가 되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상승익과 배당을 받습니다. 그 대신 주요 주주는 약정된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그 하락분도 자신이 부담합니다. 즉, 경제적 실질을 보면 주요 주주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주주들은 왜 이런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는 걸까요? 동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적은 자기 자본으로 대규모 지분을 확보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본시장법상 5% 보고를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들 중 상당수, 특히 공시회피나 의결권 분리 의도는 바로 그것이 법적 쟁점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거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TRS 거래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매개로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금융사 직접 거래 방식을 보겠습니다. 거래 흐름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 텀시트 협상 단계에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명목 금액은 얼마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수수료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산 방식은 무엇인지, 조기 종료 사유는 무엇인지를 합의합니다. 다음으로 ISDA 마스터 어그리먼트와 스케줄, 그리고 신용 보강 부속서인 CSA를 체결합니다. 그 다음 개별 거래 확인서인 컨퍼메이션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대상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블록딜이나 시간의 대량 매매가 자주 활용됩니다. 주요 주주는 명목 금액의 20에서 40% 정도를 증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현금 정산 또는 실물 정산 방식으로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정산 시점에 주가가 올랐다면 금융기관이 그 상승분을 주요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면 주요 주주가 그 하락분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합니다. 배당은 금융기관이 수령한 다음 주요 주주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훨씬 더 자주 활용되는 SPC 매개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통상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듭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먼저 금융사가 SPC의 명목 금액의 60에서 80%를 선순위로 대출해 줍니다. 주요 주주는 나머지 20에서 40%를 SPC에 출자하거나 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입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모인 SPC가 자기 명의로 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합니다. 그리고 SPC와 주요 주주 사이에 TRS 계약을 체결합니다. 담보 측면에서는 주요 주주가 SPC 지분의 질권을 설정해주고, 금융사는 SPC가 보유한 주식의 질권을 설정합니다. 이 SPC 구조가 만들어내는 외관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형식상 금융사는 SPC에 대출만 해줬을 뿐 주식과는 무관하다는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SPC가 독립된 법인격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는 외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는 SPC와 단지 파생 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신은 주식을 보유한 바 없다는 외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외관이 문제입니다. 이 외관이 회피 의도의 핵심 징표가 되어 오히려 직접 거래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또는 SPC, 즉 토탈 리턴 페이어 측의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약정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받을 청구권이 있습니다.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주식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의무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과 주가 상승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협력 요청에 응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을 사실상 거래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는 협력 의무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주, 즉 토탈 리턴 리시버 측을 보겠습니다. 권리로는 주가 상승이익과 배당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물정산 옵션이 있는 경우 만기에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거래에서는 사실상의 의결권 지시권을 갖기도 하는데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회색지대에 속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무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분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사유가 발생하면 조기 종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보 설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TRS의 담보는 일반적인 대출 담보와 달리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설정됩니다. 1차 담보는 현금 증거금입니다. ISDA, CSA 또는 국내 약정에 따라 명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머니마켓 펀드, 국채 등으로 예치합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에 따라 일일 정산 방식으로 추가 납입, 즉 마진콜을 요구하거나 반환합니다. 2차 담보는 기초자산 그 자체입니다. 금융기관이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상 주식이 사실상의 담보가 됩니다. SPC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SPC 보유 주식에 직접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담보권화됩니다. 3차 담보는 보강 담보입니다. 주요 주주가 보유한 다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를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주주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SPC 지분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보강담보의 한 형태입니다. 부동산 근저당이나 정기예금 질권 같은 추가 담보도 활용됩니다. 4차 담보는 일괄 정산 조항, 영어로는 클로즈아웃 네팅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의 모든 미결제 거래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해서 회생 절차에서도 보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현행 법규상 문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금융사 직접거래 방식과 SPC 매개 방식이 어떻게 다른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함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 5% 보고 의무, 즉 대량 보유 보고 의무입니다. 직접 TRS에서도 회피 논란이 있지만 SPC를 추가로 끼우는 순간 회피 의도가 한층 명확하게 추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규정하는 보유의 개념을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 둘째 신탁계약이나 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유, 셋째 매매계약상의 인도 청구권, 그리고 넷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SPC 구조에서 주요 주주가 SPC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SG증권 CFD 사태, SM엔터테인먼트 적대적 인수합병, 영풍 고려아연 분쟁 등을 거치면서 실질을 기준으로 보유로 간주하는 입장을 강화해왔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기 주식 우회 취득 문제입니다. 이는 SPC 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가장 중대한 쟁점입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상법 제342조 2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을 본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대법원 2003년 5월 16일 선고 2001-44,109 판결 등은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계산이 회사에 귀속되면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09-3610 판결은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그 취득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SPC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SPC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 4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상법 제341조와 제342조의 이 위반으로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둘째, 이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제622조 특별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이나 시세조정 문제가 추가됩니다. 넷째, SPC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를 토대로 한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 제376조 또는 제380조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입니다. 직접 TRS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기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C 구조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SPC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가 SPC의 지분이나 자금 조달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C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주요 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평가됩니다. 이는 상법 제369조의 일주일 의결권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도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어서 즉각 다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법과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 신탁이나 의결권 구속계약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17만 8422 판결 등은 그 유효성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고 주식 소유권과 의결권을 분리하여 경제적 소유자에게 사실상 귀속시키는 합의는 자본 충실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 조종 규정과 제174조 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은 직접 거래와 SPC 구조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SPC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세 조종이 문제됩니다. 또한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TRS를 체결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SG증권 CFD 사태에서 유사한 구조의 거래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신고와 상호 출자 제한 규정 적용 문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기업 결합 신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SPC를 통해 주식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유하면 개별 SPC 기준으로는 신고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 동일 주체의 취득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1조 상호 출자 금지, 제22조 순환 출자 금지, 그리고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규정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쟁점은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연결 대상 SPC와 자기 주식 분류가 핵심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회사를 연결 대상으로 봅니다. 첫째,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 둘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셋째, 그 힘을 이용해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SPC TRS는 통상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주주가 상장사 본인이거나 그 종속회사인 경우 SPC가 연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SPC가 보유한 주식이 자기 주식으로 분류되어 의결권이 소멸하고 처분의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 문제는 2018년 효성그룹, 2022년 SM엔터테인먼트, 2023년 영풍 사례 등에서 모두 쟁점화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쟁점은 도산절연 실패와 법인격 부인 문제입니다. SPC를 활용하는 본래의 취지 중 하나가 바로 도산절연입니다. 주요 주주나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SPC와 그 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산절연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첫째, SPC의 자본이 과소한 경우입니다. 둘째, SPC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금, 인력, 사무 공간이 혼용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SPC와 주요 주주 사이에 일상적인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년 1월 19일 선고 97다이만 1604 판결,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7다구만 982 판결 등이 그 근거입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면 SPC의 자산이 주요 주주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재산으로 잡힐 수 있고 반대로 SPC의 부채가 주요 주주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쟁점은 세무 문제입니다. 직접 TRS의 경우에도 여러 세무 쟁점이 있습니다. 정산금을 자본거래 손익으로 볼지, 파생상품 거래 손익으로 볼지의 문제, 배당 패스 수로분에 대한 원천 징수 방법, 명목금액 기준 증권거래세 회피 문제 등입니다. 그런데 SPC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SPC와 주요 주주가 특수관계인 관계이고 거래가 시가에서 벗어나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과세합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15조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입니다. SPC 명의의 주식이
실질상 주요 주주의 소유로 인정되면 명의 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이 규정의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호의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취득세나 증권거래세 회피 시도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홉 번째 쟁점은 형사상 배임 문제입니다. 상장사의 이사나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금이나 신용을 활용해서 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리고 그 SPC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매우 심각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부정거래 행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영풍 고려아연 분쟁에서 SPC를 활용한 자기주식 우회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형사고발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열 번째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입니다. 금융기관이 TRS를 영업으로 제공하려면 장외 파생 상품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16조와 제416조의 이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제417조의 설명 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SPC를 매개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규제 동향과 실무 권고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동향입니다. 2023년 SG증권 CFD 사태, SM엔터테인먼트 적대적 인수합병, 그리고 2024년 영풍 고려아연 분쟁을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가 뚜렷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이 개정되어 SPC를 통한 보유 주식의 공시가 명확화되었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SPC TRS 관련 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상 동일인 판단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의결권 분리, 즉 엠프티 보팅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시 의무는 보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형식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을 고려할 때 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진해서 공시함으로써 형사행정 제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선입니다. 둘째, 회사의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SPC에 유입되어 자사주를 매입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회피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와 제342조의 이 위반으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SPC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SPC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충실히 갖추는 것, 독립이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두는 것, 자금과 인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시장 가격에 기반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래야 도산절연이 유지되고 법인격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결권 행사 시점에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SPC TRS의 의결권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거나 사전에 법률 의견서와 외부 자문 보고서를 확보해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ISDA 마스터 어그리먼트, 스케줄, CSA, 컨퍼메이션의 사단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 사유와 일괄 정산 조항이 회생 절차에서도 보호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의결권 합의 조항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매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TRS는 그 자체로는 정당한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장사 주요 주주가 활용할 때는 공시, 의결권, 자기주식, 시세 조종이라는 4가지 축에서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SPC를 매개하는 순간 자기주식 우회 취득, 법인격 부인, 형사 배임 등 직접 거래에는 없는 추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최근 규제와 판례의 흐름은 강한 실질주의로 기울고 있어서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째, SPC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보수적으로 공시하는 것, 셋째, 자사주 우회 취득 구조를 회피하는 것, 넷째, 의결권 행사를 신중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TRS는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위험 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회사와 임원 모두에게 형사 책임까지 수반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 의결권 행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면밀한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